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24편 서북면의 영토는 동령부로 넘어가고. 고려 원종 11년, 서기로는 1270년 2월, 당시 원종은 몽골의 수도인 연경에 가 있었고 원종의 맏아들, 즉 훗날 충렬왕이 되는 고려의 세자 역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원종이 몽골 조정에 가서 친조를 한 것은 태자 시절을 포함해서 이때가 세 번째였는데요. 그 전에 고려 조정에서 발생했던 국왕 폐립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하는 몽골 황제 쿠빌라이의 호출을 받고 불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짐이 고려 조정에서 자행됐던 국왕 폐립 사건의 내막을 정녕 모르는 줄 아는가? 이미 고려 세자와 시중 이장룡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은 터이므로 그 일이 권신 이면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라는 사실을 짐도 다 알고 있는 바이다. 한데 이면의 아들 임유간 저자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저자를 포박해 옥에 가두도록 하라. 또한 강화대 고려 조정에 있는 이면에게는 당장에 몽골 조정으로 들어와서 짐에게 그 사건에 대해 해명하도록 통첩할 것이니 사신은 당장 길을 떠나 이면에게 짐의 천문을 전하도록 하라. 고려 원종의 폐위를 불러왔던 그 사건의 뒤처리가 몽골 황제 쿠빌라이에 의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됐다는 내용은 이미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원종은 몽골에서의 외교 임무를 마무리할 단계였는데 어느 날 원종은 조선시대로 치면 의정부에 해당하는 몽골의 도당에다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제출합니다. 우리 고려가 귀국에 대하여 혼인을 정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원히 좋은 인연을 맺자는 뜻입니다. 그러나 분수에 넘치는 일 같아서 오랫동안 감히 청하지 못했습니다. 헌데 황제께서 이번에 저희 왕위를 회복해 주는 등 많은 배려와 위문을 주었을 뿐 아니라 마침 우리 고려의 세자도 여기에 와 있으니 바라건대 폐하의 공주와 우리 세자가 혼인의 예를 올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우리나라는 영원토록 번왕의 직분을 다할 것입니다. 원종이 몽골 황제에게 청혼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때의 원종이 쿠빌라이에게 했던 청혼은 앞으로 고려와 원나라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유지됐던 왕실 혼인의 신호탄이 됐다는 점에서 양국의 관계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에 등장하는 이 돌출적인 청혼 기사를 두고 고려사 연구자들은 그 배경을 다양하게 분석합니다. 우선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할까요? 이것은 이면과 같은 이런 여러 세력 집단으로부터 왕실이 공격을 받고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든든한 후원자를 몽골 쪽에 마련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혼인을 요청할 때 고려의 입장은 왕실의 안정 또는 강화 이런 것이었는데 왕실 혼인을 바라보는 몽골 쪽의 입장은 이것과는 또 전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왕자와 한 공주의 일회적인 결혼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고려 왕실이 몽골 황실의 통혼권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걸 의미했기 때문에 몽골의 입장에서는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려의 왕이 되는 왕자들이 몽골 공주들과 혼인을 하게 되는, 이래서 이 왕실 혼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출발점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당시에 원종은 자신이 쿠빌라이에게 했던 청혼이 장차 고려 왕실과 원나라 황실 간의 장기적인 통혼으로 이어질 것을 예측하고서 추진한 것인지, 아니면 일회적인 혼인을 염두에 두었었는데 그것이 몽골의 관습에 따라서 계속 유지가 된 것인지는 관련 자료가 없어서 가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부마국, 즉 사위의 나라로 삼아서 지배할 목적으로 혼인을 강요했던 것이 왕실 간 혼인의 일반적인 사례일진데요. 이와는 정반대로 고려의 국왕이 몽골 제국의 황제에게 먼저 청혼을 하고 나섰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소의 강재광 편찬위원은 당시의 원종이 쿠빌라이에게 청혼이라는 카드를 제시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자 심과 이장룡이 몽고 황제에게 그 진실을 다 털어놓았고, 사자 대질 신문을 통해 가지고 그 이뮤간이 거짓말했다는 게 탄로난 이상 이제는 국왕의 체면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이제는 몽고에게 청병을 해서라도 강도에 있는 이면 정권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이때 하필 청혼 문제가 나오느냐? 바로 그런 어떤 자기의 그 허물과 또 이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고려국의 그 위상을 높여보고자 쿠빌라에게 그 청혼을 했다고 봅니다. 강재강 위원의 의견에 따르자면 원종은 쿠빌라이에게 청혼을 하기 전에 세자를 포함한 측근들과 이러한 논의를 했겠죠. 우리가 강화도를 떠나올 때 예상했던 방향과는 전혀 딴판으로 일이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사옵니다, 폐하. 몽골 황제가 이뮤간을 포박하여 투옥하고 이면에게 몽골로 오라는 통첩을 보냈으니 이 사실이 필시 강화도에 있는 이면의 귀에 곧 들어갈 것이온데, 그리하면 저들은 폐하가 무사히 강화도 조정으로 들어가시도록 방관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차피 이면 일당을 무력으로 물리쳐야 할 것인데, 도방의 군사들과 삼별초를 거느리고 있는 저들이 호락호락 항복을 하겠는가? 이렇게 된 이상 쿠빌라이 황제의 군사를 얻어서 내려가야 할 것이옵니다. 몽골 군사를 얻어 데리고 가서 강화도의 권신들을 친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 뒤에는 몽골 황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확실한 신표를 가지고 가야 할 것이야. 확실한 신표라 하시면 무엇을 이름이신지. 마침 세자도 여기 와 있으니 몽골 황실에 청혼을 해서 황제로부터 허락을 받는다면, 장차 보위를 물려받을 세자 전하께서 몽골의 공주와 혼인을 하게 된다면 우리 고려가 몽골의 부마국이 된다는 말씀이시옵니까? 그렇지. 몽골 제국의 부마국이란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내려간다면 이면을 비롯한 무신 권력자들을 제압하는 데에 더없이 큰 무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계산 끝에 쿠빌라이에게 청혼이라는 카드를 제시했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죠. 그런데 경북대 장동익 교수의 분석은 조금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이미 10여 년 전에 고려가 정식으로 항복을 통보했습니다. 했을 때 원에서는 고려를 자기들의 직할지로 편입시킬 것인가, 아니면 고려의 왕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자치를 허락한 복속국을 할 것인가, 이런 두 가지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고려로서는 원의 직할 영지로 가면 왕실이고 국가 망합니다. 그러면 국가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죠. 그래서 청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세자는 혼인했는 상태입니다. 했는 상태에도 새로 또 장가를 가겠다. 이건 결국은 말하자면 고려가 왕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원의 부막으로 들어가서 독자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고려 지배층들의 노력의 일환이다. 단순하게 강화도 조정의 이면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몽골 황실과의 통혼을 시도했다기보다는 고려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마국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장동익 교수의 얘기에 따르면 이 당시에 몽골은 고려를 무력으로 완전히 제압을 해서 이 고려라는 국가를 아예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의 원종은 세자비를 몽골 황실로부터 맞아들여서 장차 부마국이 됨으로써 독립국가의 형태를 유지하려는 절박한 심정이었다. 이러한 얘기가 됩니다. 고려 원종의 몽골 황실에 대한 청혼 문제가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고려의 원종이 몽골 조정에 친조를 하러 갔다가 몽골 황제 쿠빌라이에게 세자와 몽골 공주를 혼인시키자고 갑작스럽게 제안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서 이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원종이 일방적으로, 그것도 갑자기 청혼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두 나라 사이의 왕실 간의 혼인 문제가 논의돼 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쿠빌라이가 먼저
왕실 간의 통혼을 고려 측에 제안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요? 고려사 세가편 원종 10년 12월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참고로 이 기사는 이면에 의해서 원종이 폐위된 상태에서 쿠빌라이가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흑적 등을 고려의 사신으로 보냈고, 이면은 결국 흑적의 압력에 굴복해 폐위됐던 원종을 복위시키는데 왕의 자리로 복귀한 원종이 흑적 일행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베풀었던 연회에 관련된 내용을 기술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때 고려의 세자는 몽골 조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왕이 흑적 등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었는데 흑적에게 상석에 앉으라고 하였다. 그러자 흑적이 사양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 몽골에 가 있는 고려국 대왕의 세자께서 이미 우리 황제 폐하의 딸과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대왕께서는 우리 황제의 부마 대왕인 세자의 아버님이시고 우리는 황제 폐하의 신하이니 우리가 어찌 감히 고려국 대왕과 대등한 예로서 대면하겠습니까? 대왕께서 서쪽을 향해 앉으시면 우리는 북쪽을 향해 앉을 것이요, 대왕이 남쪽을 향해 앉으시면 우리는 동쪽을 향해 앉겠습니다. 몽골 사신들이 그렇게 말하자 왕도 사양하면서 말했다. 하지만 천자의 사신을 어찌 아랫자리에 앉게 할 수 있겠소? 자, 그럼 이쪽으로 앉으시오. 결국 왕과 몽골 사신은 동쪽과 서쪽에 서로 마주하고 앉았다. 몽골의 황제를 대신해서 고려에 온 사신이 이제 곧 고려의 세자와 몽골의 공주가 결혼을 하게 됐으니 고려의 세자는 황제의 부마가 될 것인데 어찌 그 부마의 아버지와 대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쿠빌라이 칸의 일본 원정과 충렬왕이라는 책의 저자인 이승하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러한 의견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몽골에 사신 흑적이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되지도 않은 결혼 문제를 공식 연회 석상에서 거론한 것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고려 세자와 몽골 공주의 결혼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결혼 문제는 황제인 쿠빌라이의 입에서 먼저 나온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물론 몽골에 들어가 있는 고려의 세자 쪽에서 쿠빌라이에게 청혼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랬더라도 고려의 사신으로 온 흑적이 먼저 그 얘기를 거론한 것을 보면 쿠빌라이가 자신의 공주와 몽골 세자를 결혼시키기로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원종이 몽골에 들어가서 쿠빌라이에게 혼인을 청하는 표문, 즉 청혼표를 써 올렸을 때에는 이미 양쪽 왕실 간의 결혼 문제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어가던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원종이 작성해 전한 청혼표에 대해서 쿠빌라이는 어떠한 응답을 했을까요? 고려사 저료에는 몽골 황제 쿠빌라이가 원종에게 보낸 답장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그대는 국왕 폐립 사건 때문에 우리 몽골 조정에 입제해 있는데 혼인을 청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요. 허니 고려의 왕은 나라에 돌아가서 우선 백성을 어루만져 보존하도록 하시오. 나중에 특별히 사신을 보내서 청하면 허락을 할 것이요. 그리고 짐의 딸은 이미 출가를 하였으니 형제들과 의논해 반드시 청혼을 허락할 것이요. 한마디로 지금은 왕실 간의 혼인 문제를 꺼낼 때가 아니니 나중에 얘기하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쿠빌라이가 왕실 간의 혼인 문제를 일단은 보류시킨 셈이죠. 고려를 최종적으로 복속시키고 강도 조정의 그 대신들을 분열시켜가지고 이면 이묘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구실에 불과한 거지, 실제 그 어떤 폐립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진상을 밝히겠다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가지고 그 쿠빌라이는 원종이 그 부마고 두겠다 가지고 공주를 달라 했을 때 안 준 이유는 강도 조정의 그 의향을 보고 최종적으로 강도 정부가 몰락되고 그 붕괴가 되고 출육 환도한 연후에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사료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출육 환도가 되고 몽고에 대한 충성심이
몽고가 의심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때 부마국 지위를 얹어주는 거지. 지금 강화도 조정의 권력은 임연이라고 하는 무신이 거머쥐고 있는 터에 실권이 없는 국왕인 당신에게 뭘 믿고 부마국의 임금지위를 부여하겠느냐. 그러니 돌아가서 고려의 권력을 쥐락펴락해온 권신들을 모두 제압하고 이어서 개경으로 환도를 하고 나면 그때 가서 몽골의 공주를 고려 왕실에 시집 보내겠다. 쿠빌라이의 계산이 이러했을 것이라는 게 강제광 편찬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장동익 교수의 분석은 또 다릅니다. 몽고 지배층들 사이는 고려를 군사적으로 정복하여 그들의 직할지로 편입시킨다.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겠다는 거겠습니다. 그런 입장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무리 쿠빌라이다 하더라도 여러 지배층들, 쿠빌라이가 여러 부족장들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러 지배층 부족장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쿠빌라이로는 원종의 편을 들으려 하기도 했고, 또 아니면 자기 수하인 부하들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고려 왕실에게 청원을 허락했을 때는 고려의 국가를 갖다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몽고 지배 조정 내에서는 고려를 직할지로 편입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쿠빌라이 자신은 고려 왕실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싶었으나 몽골 조정의 방침이 고려를 군사적으로 공략해 멸망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부족장들을 설득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원종의 청혼을 당장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앞에서 소개한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 당시 쿠빌라이의 생각이 실제로 어떠했는지는 당사자인 쿠빌라이 자신만이 아는 사실이겠죠. 태자 시절을 포함해서 세 번째로 몽골 조정에 입주한 원종은 이제 귀국 채비를 할 차례인데요. 국왕 폐립 사건의 전모가 탈로 나서 쿠빌라이가 무인 집정자의 아들인 이뮤간을 잡아 가두어 버린 상황이었으니 아무런 방비가 없이 강화도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처지가 됐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폐하? 이제 몽골 친조 일정도 그럭저럭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 귀국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 폐하. 하오나 몽골 황제가 이뮤간을 하옥시켜버린 데다 이면에게 당장 몽골로 와서 해명하라는 통첩을 보내놓았으니 지금 강도에 있는 이면은 제정신이 아닐 것이옵니다. 그러니 대비책을 강구한 다음에 귀국 행로에 올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하옵니다. 황제에게 군사를 청하시옵소서. 군사라면 지난번 우리 세자의 요청으로 이미 서경 쪽에 내려가 있는 몽가독의 군대가 있지 않는가? 그 군대는 대동강을 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우리 고려의 김방경 장군을 대동해서 파병돼 있는 터이니 그대로 거기 두시고. 그러면 나를 호위하고 내려갈 군사를 별도로 요구하란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강화도의 이면무리가 움직일 수 있는 군사들을 압도할 만한 대군을 거느리고 내려가신다면 능히 그들을 제압하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몽골 대군이 또다시 우리나라에 진주하게 되면 예전과 같은 전쟁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하겠는가? 고민 끝에 원종은 쿠빌라이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문을 전합니다. 제가 지난번 갑자년에 이곳 몽골 조정에 입조했을 때 곧 옛 서울인 개경으로 나와 있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옛 서울을 복구하려고 애를 썼으나 권신의 방해가 심하여 그 일을 마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바라건대 약간명의 군대를 주시면 그들과 함께 곧바로 개경으로 가서 섬 안에 있는 백성들을 타일러 모두 육지로 나와 살게 하고 또한 이 기회를 이용하여 권신들을 없애버린 뒤에 나머지 사람들을 안묵해 할 것입니다. 원종이 요구한 내용 중에서 눈여겨 살펴봐야 할 대목은 고려사 원문의 병약간인으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약간의 군대만 달라는 얘기죠. 장동익 교수의 얘기 이어집니다. 원세조의 힘을 빌려서 임년의 세력을 완전히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인연의 세력을 바로 소탕하고 싶었더라면 원나라 군대를, 몽골 군대를 그대로, 북쪽에 이미 몽골 군대가 많이 주둔 안에 있습니까? 그걸 바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몽골군이 직접 임연을 제거했다. 그러면 향후 정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도권은 원종에서가 아니라 몽고군의 지휘관들에 의해서 고려는 향후가 결정된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결국은 원종의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임연을 제거하고 자기가 고려왕국 내에서 주도권을 잡겠다. 만일에 원종이 몽골로부터 대군을 지원받아 곧바로 강화도로 쳐들어가서 이면의 무리를 무찌르고 무신 정권을 끝내버린다면 이후 고려에 대한 통치력이 온전하게 몽골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종은 자신을 호위할 약간명의 군대만 주면 일단은 개경에 머무르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강도에 있는 무신 권력자들을 제거하려 했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죠. 그런데 강제광 편찬위원은 이때 몽골의 두련가 장군이 원종의 호위 부대로 거느리고 내려왔던 병력의 수가 대략 3,000명쯤 됐을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동경국왕 그 두련가라는 그 장군의 그 휘하의 병력인데요. 한 약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병력을 같이 이제 대동을 하고 원종이 오게 되거든요. 두련가하고. 그 3,000명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 병력이란 거는. 근데 왜 그 작은 병력, 10,000명, 20,000명도 아니고 3,000명이냐? 기본적으로 몽고는 지금 말이 지금 원종을 위해서, 원종을 앞잡이로 세워가지고 원종을 보기를 위해서, 그리고 출육 환도를 위해서 그 고려로 들어오는 거지, 지금 침략을 하는 거거든요. 몽고 입장에서는. 많은 병력이 들어오면 고려 백성들이 놀라게 되고 약탈을 당하고 또 인명이 살상이 될 수가 있고, 그거를 고려 국왕인 원종은 너무나도 그 대몽전쟁의 그 실상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싫어했던 겁니다. 3,000명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몽골 조정에서는 고려 국왕 원종이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서경, 즉 지금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면의 땅을 몽골에 갖다 바치겠다면서 몽골 황제에게 투항해버린 최탄과 한신일당의 반란 사건 소개한 적이 있죠. 바로 그 최탄 등이 몽골 황제 쿠빌라이를 아련합니다. 황제 폐하 신 최탄이옵니다. 신등이 폐하의 너그러운 품으로 돌아오면서 고려의 서북면 지역을 폐하께 바치겠노라 하였사온데 짐이 잘 알고 있느니라. 하운데 그 땅과 백성들을 폐하의 것으로 유지하려면 신등에 대한 폐하의 심표와 또한 군사가 필요하옵니다. 알겠느니라. 군사를 얼마나 내어주면 되겠느냐? 우선 3,000을 내어주신다면 그 군사를 이끌고 서경으로 내려가 진압할 것이옵니다. 최탄이 서북 지역을 진압하겠다면서 쿠빌라이에게 군사를 내어달라고 청하고 있는데 그 군사를 이끌고 서경, 즉 지금의 평양으로 내려가서 누구를 상대로 싸워서 진압하겠다는 것이었을까요? 최탄이 서경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원나라에 몽골에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서북 지역이라 해서 다 최탄의 희하에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서북 지역이나 서경 지역에는 아직 임년의 희하에, 임년의 명령을 받는 삼멸철군을 위한 여러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서북의 40여성이 전부 다 최탄 희하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 결국은 몽골군을 요청하는 것은 서북 지역에서 고려에서 강화도에서 파견되어 있는 고려군을 제압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탄 등은 몽골 군사를 이끌고 평양에 내려가서 서북 지역에 남아있는 고려의 군사들을 모두 제압하고 모름지기 그 지역을 몽골 영토로 만들어주겠다. 이러한 제안을 한 셈이죠. 고려의 반역자인 최탄과 한신무리의 이러한 제안에 몽골 황제 쿠빌라이는 반색을 합니다. 좋다. 아주 좋은 생각이야. 짐이 너희들의 청을 모두 들어줄 것이니라. 당장 군대를 이끌고
서경으로 내려가도록 하라. 황궁하옵니다. 황제 폐하. 최탄이 몽골 황제에게 군사 3,000명을 청하여 서경으로 와서 진수하였다. 황제는 최탄과 이열령에게 금패를, 그리고 현호철과 한신에게는 은패를 주었으며 조서를 내려서 직접 그 지역을 몽골에 속하게 하되 서경을 동령부라 계칭하고 자비령을 고려와의 국경으로 삼았다. 고려의 국왕 원종이 몽골 조정에 입조하러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쿠빌라이가 최탄에게 주었다는 금패는 몽골에서 사품 이상의 군관에게 주는 신임표에 해당합니다. 말하자면 쿠빌라이는 고려에서 투항해온 최탄과 한신 등에게 몽골군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 휘장을 내려준 셈이죠.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보았던 동령부가 바로 이때에 설치된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고려는 서경을 포함한 북계의 54개의 성과 자비령 이북 서해도의 6개 성을 몽골에 빼앗긴 셈인데, 이때 몽골의 직할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지역이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강재광 편찬위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지금의 황해 북도 이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해 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의 일부가 되는데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현재 지역으로 설명을 하게 된다면은 뭐 사리원시, 남포직할시, 평양특별시, 그 위에 있는 박천시라 그래가지고 신의주시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하여튼 그런 광범한 그런 지역을 최탄이 몽고 황제에게 바쳐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그 충성심을 담보받고 고려 국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홍보건처럼 그 요동의 그 어떤 고려 군민 만호였던 홍보건처럼 그게 부귀영달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면은 원종은 말이 국왕이지 격이 한격 떨어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상기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12년 전인 1258년에 이미 쌍성 총관부가 설치됐지요. 상기하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고종 45년에 몽골의 별장 산길 등이 동려진을 경유하여 장성 이남을 침공하였다. 이들이 지금의 함경남도 영흥으로 비정되는 화주에 이르자 당시 동북면 병마사였던 신지평은 주민들과 병사들을 이끌고 저도에 들어가서 지키다가 죽도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조이와 탁청 등이 등주부사 박인기, 화주부사 김선보 및 동북면 병마사 신지평 등을 죽이고 찰령 이북의 땅을 바치며 몽골에 투항했다. 몽골은 이 지역을 다스릴 기구로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고 초대 총관으로 조휘를 임명하였으며 탁청은 천호에 임명하였다. 함경 남북도에 해당하는 동북면의 철령 이북 땅이 이미 몽골 직할 영지로 편입돼서 몽골이 설치한 쌍성 총관부의 관할로 넘어가 버렸던 것이죠. 쌍성 총관부의 영역은 동령보다는 적습니다. 영역은. 하지만 그게 더 금싸라기 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그 영흥,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그 원산이나 그 하문평야의 그 대부분 영역을 아우르고 있는 그 여진족이 주로 사는 지역이 되겠는데, 그게 이제 후에 이제 이성계의 어떤 그 출자가 되고 조선 왕조를 창업하게 되는 어떤 기반이 되는 곳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쌍성총관부. 동령부는 얼마 있어도 반환을 받지만 쌍성총관부는 고려 말까지 공민왕 5년에 이제 수복하기 전까지는 몽고의 직접 통치를 받으면서 100년 동안 몽고의 그 직할지로서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고 나름대로의 그 고려와 그 여진족 사이의 문화 그 창구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그 고려의 한 20만이 거기에 살았으니까 독자적인 어떤 독특한 사유를 구성하고 있었던 그 몽고의 직할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북면 지역의 땅까지 몽골의 직할지로 넘어가고 말았으니 고려의 원종에게는 예사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장동익 교수는 이 시기에 동령부가 설치됨으로써 압록강이 몽골의 관할권 아래로 넘어가 버린 점 또한 고려에게는 막대한 손실이 됐다고 분석합니다. 압록강 경계로 몽골과 고려가 국경을 접했다 합시다. 그렇다면 몽골로서는 고려를 제압하기 매우 힘듭니다. 천년 요새인 압록강을 넘어서 자기들의 계례 정권 또는 자기들의 직할 영역이 위치한다면 향후 몽골은 고려를 지배하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또 반대로 고려 입장에서는 서북의 국방 요새들이 모두 다 몽골하에 들어가면 온전한 독립국가 유지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거죠. 몽골 조정에 조회하러 들어가 있던 중에 눈앞에서 고려의 서북 지역 영토가 반란 주동자들에 의해서 몽골로 넘어가 버린 상황을 목도한 원종. 원종은 즉각 쿠빌라이에게 표문을 써서 항의의 뜻을 전달합니다. 제가 이제 황제께서 내어주시는 군사들과 함께 고려로 돌아가면 장차 권신들을 제거하고 옛 서울로 도읍을 옮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란을 일으켰던 최탄의 무리들은 마땅히 군사를 버리고 귀순해야 마땅할 것인데 도리어 그들에게 강역을 떼어주고 직책을 부여하시다니 이것은 명분에 어그러지는 일입니다. 어찌 우리 고려의 백성이 갑자기 두 쪽으로 갈리는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라건대 서북면의 여러 성을 다시 돌려주시어서 본국에 속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나 쿠빌라이는 원종이 절절한 마음을 담아 올린 표문에 대해서 가타부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쿠빌라이는 어떤 계산을 하고서 서경을 중심으로 한 서북면의 장악을 그처럼 밀어붙였을까요? 몽고의 그 몽가도 군사 2천하고 추가 파병된 그 두령과 휘하의 군사 3천이 머무르고 있는 게 서경입니다. 그리고 그 서경에 역시 그 부몽부의 앞잡이인 그 최탄과 한신이 같이 있는 겁니다. 가지고 몽고군을 먹이고 채우고 주요 군사 기밀을 다 누설을 하고 또 그 북계에 있는 해도 입법 방어 체계, 특히 전략 해도 위치라든가 군사 자원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화도로 침투하는 루트라든가 그런 걸 알려주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겁니다. 몽고 황제 입장에는. 이런 상황에서 원종에게 돌려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리고 원종이 아무리 하소연을 하더라도 쿠빌라이는 못 들은 척하고 내심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고려왕 그대는 동령부와 쌍성 총관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라. 내가 내려준 조서대로 우리 몽골 군사를 데리고 가서 강화도에 있는 권신 무리들을 무찌르고 개경으로 환도하는 일에나 열중해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라야 짐이 우리 몽골 황실의 공주를 고려 세자에게 내어줄 것이니 그 다음부터 그대들은 부마국의 도리를 다하여 짐에게 충성을 바치면 될 것이야. 이제 원종은 세자와 함께 귀국 행차에 오를 때가 됐는데 몽골 조정에서는 고려의 국왕을 보내면서 동시에 추가 파병 문제를 의논합니다. 원종으로서는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겠죠. 고려의 국왕과 세자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 하니 짐이 전별의 예를 갖추려고 연회를 마련하였어. 자, 잔을 드시오. 감사합니다, 폐하. 하운데 폐하, 듣자 하니 몽골 조정에서는 우리 고려에 대한 추가 파병을 논의했다는데 고려의 왕이 귀국해 권신을 제압하고 환도의 과업을 수행하자면 보다 강한 심의 군대가 필요할 것이요. 하오나 폐하, 이미 몽가독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서경에 진주하고 있는 터에 대규모의 후속 부대를 또다시 파견하면 우리 고려의 백성들이 크게 놀랄 것이고 또한 몽골군에 대한 보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허니 후속 부대 파견은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짐이 고려의 왕을 위해 그리한 것이니 받아들이도록 하시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파견할 후속 부대는 옛 서울인 개경에 주둔하되 더 이상 경계를 넘어 남하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청은 받아들이겠소. 우리 군사들이 개경 이남으로 남하지 못하도록 명을 내리겠소. 당시 몽골의 고려에 대한 정책은 군사적인 정복을 통한
완전한 복속이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고려의 영역의 일부를 강탈한 후 약체화된 고려를 그들의 복속국으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몽골의 정책은 고려가 그들의 지배 질서 내에 편입한 이후입니다. 이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지금 태자인 충렬왕이 올랐어도 고려를 그들의 직활지로 설치하려고 수차에 걸쳐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몽골의 군사가 대규모로 고려 땅 깊숙이 진입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우려했기 때문에 원종이 소규모의 호위 군사만을 청했던 것인데, 쿠빌라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병을 추가 파병하겠다고 나섰으니 이때쯤 원종은 애당초 자신이 청병을 했던 것 자체를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황제가 왕에게 채색 비단 200필과 말 4필, 그리고 활과 화살 등의 물품을 주고 동경 행성 국왕 두련가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함께 고려에 가게 하였다. 자, 출발하라! 드디어 원종은 세자를 데리고 몽골의 수도인 연경을 출발합니다. 두련가라는 장수가 이끄는 몽골 군사들에 둘러싸여서 귀국 행차에 올랐던 원종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자, 그러면 강화도의 고려 도읍지인 강도로 눈을 돌려서 무인 집정자 이면이 어찌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고려사 열전편 이면전에서는 원종이 몽골로 떠나던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왕이 몽골로 가게 되었을 때 이면은 자신이 저질렀던 국왕 폐립 사건의 진상을 왕이 몽골 황제에게 누설할까 두려워서 아들 이뮤간과 자신의 신복들을 시켜서 국왕을 호중하게 하였다. 그랬던 것인데 원종이 몽골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 몽골 황제 통첩이 날아옵니다. 인공! 무슨 일인데 이리 허둥대느냐? 큰일 났습니다. 어허, 무슨 일인지 말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몽골 황제가 사람을 시켜서 임공에게 천문을 보내왔는데. 뭐라? 지금 왕이 몽골 조정에 들어가 있는데 몽골 황제가 나한테 무슨 일로? 임공, 이미 시중 이장룡을 비롯한 몇몇 사람이 지난번 국왕 폐립 사건의 진상을 몽골 황제에게 이실직고 해버렸다고 합니다. 뭐라? 그럼 내 아들 이뮤가는 무얼 하고 있었다는 말이냐? 아드님은 몽골 황제의 명으로 오랏줄에 묶여 옥에 갇히었다고. 황제가 내 아들을 잡아 가두었다고 했느냐? 어찌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몽골 황제가 보낸 천문에는 무엇라고 쓰여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이면은 들으라. 지금 내 아들 임유간이 지난번에 고려국왕 폐립 사건을 보고하려고 이곳에 왔고, 또한 고려의 다른 신하들도 보고하려고 왔는데 각자 하는 말들이 달라서 진상을 알 수가 없구나. 허니 이면 내가 이 통첩을 받는 대로 속히 몽골에 입조해 짐에게 직접 시비곡직을 밝혀야 할 것이다. 날 보고 연경으로 가서 몽골 황제한테 진상을 보고하라고? 임공, 어찌 하시겠습니까? 뭘 어찌하고 말고 할 게 있단 말이냐? 내가 이따위 몽골 황제 천문에 겁먹을 줄 아느냐? 당장에 야별초를 소집시키도록 하라! 이면은 몽골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야별초를 각도에 파송해서 백성들을 바다 섬으로 들어가도록 독려하였다. 몽골과의 전쟁을 수행할 때 고려에서 단골로 활용했던 전술이 바로 백성들을 산성이나 섬으로 대피시킨 다음에 방어진을 구축하는 산성해도 입보 전술이었죠.
그러니까 이면은 다시 예전처럼 대몽항전에 나서야겠다고 작심한 셈입니다. 물론 몽골에 가 있는 원종 역시 장차 이면이 무찔러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강제광, 장동익 두 전공학자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죠. 호출령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이제 어떤 구실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항전으로 마음을 굳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이상 1259년에 그 태자 신분으로서 원종을 보내가지고 어떤 그 강화 협상하는 수준이 이제는 아닌 겁니다. 그리고 강화도에는 그 왕과 그 세자가 없습니다. 이미 다 몽고 땅에 있거나 하면 고려 땅에 있습니다. 개경이 있습니다. 아주 강화도에서 더 이상 그 대몽 강화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할 그 왕족도 없거니와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봐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게 분명하고 대신들도 분열 조짐이 있으니까 항전론 쪽으로 막 옥죄면서 그 흐트러진 그 어떤 대신들의 그 의견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몽골군은 그 요양 행성을 설치해서 고려를 정복했다 해서 계속 군대를 파견하고 감독관인 다루가치를 고려에 주둔해 옵니다. 그런 임년의 경우에는 계속 몽골군이 저들어온 데다가 몽골군은 쿠빌라이는 몽골군에게 임년을 잡아오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주겠다 하는 현상금을 내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임년의 경우에는 군사적인 압박이지만은 자기 자신이 내 목에다가 현상금까지 걸리는 상태입니다. 그럼 결국 임년이라는 형편을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삼별초를 동원하여 몽골군을 이끌고 오는 원종에게 대항하고 됐습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간 겪었던 몽골과의 참혹한 전쟁을 또다시 시작하자는 이면의 주장에 흔쾌히 찬성하고 나설 대신들은 많지 않았겠지요. 물론 각 지역의 지방관이나 백성들 또한 이면의 지시대로 움직여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고려사 조례에 기술된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면은 근심과 번민으로 울분이 북받친 나머지 등창이 터져 죽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우라가 치미는 것하고 등에 나는 종기, 즉 등창하고는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쉬어갈 겸 해서 동국대 한의대 정지천 교수가 지은 조선시대 왕들은 어떻게 병을 고쳤을까라는 책에 실린 내용의 일부를 인용해 보도록 하죠. 조선시대 임금들의 직업병 1위는 종기의 일종인 등창이었다. 막중한 임무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운동 부족 때문에 등창이 발병하는데 세종, 중종, 문종, 성종, 효종, 현종, 그리고 정조 임금 등의 사망에 등창이 치명적으로 작용하였다. 무신 집정자 이면의 죽음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한테서도 동정을 받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등창이 나서 죽었다는 기사 바로 뒤에다 이러한 구절을 덧붙여 놨습니다. 이전의 날씨가 10여일이나 흐렸었는데 이날에 이르러서 드디어 깨끗이 개었다. 하늘도 그 무신 권력자의 죽음을 반겼을 것이라는 의도를 사서의 행간에다 툭 내비친 셈이죠. 자, 그건 그렇고 이면이 죽었으니 이제 강도의 무신 권력은 그 구심점이 어디로 옮겨갈까요? 원종은 몽골의 친조를 떠날 때 셋째 왕자인 순안공 왕종에게 국사를 맡겼는데 왕종은 이면이 죽자마자 이면의 아들 임유무를 교정별감에 임명합니다. 일단은 임유무가 아비의 대를 이어서 이면의 지위를 이어받은 것이죠. 사서의 여기저기에도 나이가 어렸다는 기록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 당시 임유무의 나이는 20세를 간 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내가 교정별감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나를 시기하고 노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6번 도방은 즉시 출동하여 내가 사는 집을 에워싸고 철저히 호위를 하도록 하라. 무엇들 하느냐? 빨리 움직여라! 도방은 권력을 가진 무신들이 사적으로 거느린 호위 병사들입니다. 임유무는 그러고도 불안했는지 이러한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요즘 듣자 하니 내가 교정별감 자리에 오른 뒤에 시중에서 나를 조롱하는 동요가 유행하고 뿐만 아니라 허황된 도참 비결이
입에서 입으로 떠돈다 하는데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동요를 짓거리는 자, 도참을 운운하는 자를 신고하고 잡아낸 사람에게는 높은 벼슬과 상을 내릴 것이다. 글쎄요, 이때에 불렸다는 동요가 어떠한 내용이고 또 도참 비결은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묘무 그 자신도 장래가 불안했던지 점을 치고 천문을 담당하는 일관에게 의탁합니다. 열전편의 이묘무 전에는 이러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묘무가 일관 오윤부 등을 불러서 조정을 장악할 수 있는 방책이 무엇인지 문의하였다. 그런데 오윤부가 점을 쳐서 말하기를 병이 위중한 뒤에 의약을 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일관 오윤부의 말은 이미 예전에 무인 집정자들이 누리던 권력을 확보하기는 틀렸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몽골 장수 두련과 국왕이 이끄는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세자와 함께 귀국 중이던 원종. 원종은 도중에 상장군 장자서와 대장군 이분희를 강화도로 보내서 고려 조정의 신료들에게 이렇게 포고를 합니다. 대소 신료들은 들으라. 몽골의 황제가 두련과 국왕으로 하여금 군대를 인솔하고서 과인을 보호하여 귀국하게 하였다. 또한 황제는 과인에게 당신은 돌아가 나라 사람들에게 일러서 모두 옛 서울로 이사해 안심하고 살게 하시오. 그러면 우리 몽골의 군대는 즉시 본국으로 철수할 것이오. 헌데 만일 짐의 명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의 처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로로 잡아서 몽골로 소환할 것이오. 이렇게 얘기하였다. 그러므로 문무관원들은 물론이고 백성에 이르기까지 부인들과 어린아이들도 모두 데리고 나와야 할 것이다. 국가의 존망이 이번 천도 사업에 달려있으니 마땅히 각자는 있는 힘을 다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고려의 국왕인 원종은 자신의 이름으로 강화도의 조정에 어명을 전해봤자 무인 세력이 고분고분 복종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쿠빌라이의 권위를 빌려서 몽골 황제가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얘기를 했으니 알아서 하라 하는 식의 포고문을 보낸 것입니다. 다소 서글프게 여겨지긴 합니다만 당시 원종의 처지가 그러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개경으로 나오라는 어명을 받은 강화도의 조정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이때 이묘무는 왕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심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무사람들이 반대할까봐 두려워서 관직에서 물러난 재상들과 3품 이상의 현직 대관들 그리고 대성의 관리들에게 사람을 보내 밀봉한 서신에다 가부를 표시하게 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임공, 폐하께서 개경 환도를 명하는 포고문을 보내왔는데 이렇게 어물어물 주저하면서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될 것이옵니다. 그러니 이를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조정의 대소신료들을 소집해서 당당하게 임공의 의견을 피력하십시오. 내가 문무백관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개경으로 환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어명을 거부하고 몽골군에 맞서 싸우자.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그들이 내 의견을 따라주겠느냐? 임공의 의견에 따르도록 조치를 해야지요. 아니다. 그리할 수는 없는 일이야. 문무백관을 다 불러 놓아놓고 의견을 물었다가 너도 나도 반대를 하고 나서면 내가 그 상황을 어찌 감당하겠느냐. 아이고,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다. 그럼 어찌하겠단 말씀입니까? 천돌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개경으로 간다면 임공과 저희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죽는 날입니다. 그래, 개경 환도에 대해서 문무백관의 의견을 타진하되 이런 방식으로 물어볼 것이다. 어떻게 말입니까? 모두 한자리에 모아놓고 개경 환도 문제를 공론에 붙였다가 바다 건너 개경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분위기를 지배해버리면 더구나 나이가 어린 이묘무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관료들에게 일일이 사람을 보내서 밀봉된 서면으로 가부 표시를 하도록 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이죠. 그렇다면 그 투표의 집계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임공, 대부분의 의견이 임금의 명을 받아들여서 개경으로 출력 환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배신자들 같으니라고. 예, 이면이 등창에 걸려서 갑자기 병사를 하기 때문에 그 강도 조정에는 일종의 그 힘의 공백 현상이 초래가 되었고, 그 이면의 그 아들인 그 유무가 어린 나이에 그 무인집정이 되긴 하지만 실제적인 권력은 송송래나 그의 매형인 그 홍문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실세가 그런 사람들이고, 이뮤무는 그 어떻게 보면은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 경륜도 없고 전투 경륜도 없을 뿐더러 그 대신들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이 그 가부 투표를 해가지고 원종의 뜻에 따르자라고 해서 출육 환도를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대신들의 의견이 원종의 명을 받들어서 개경으로의 출육 환도에 찬성한다는 쪽으로 모아졌다곤 하지만 무인 집정자 임유무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잘 들어둬야 할 것이다. 대신들의 의견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결코 개경으로 환도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즉시 각도의 수로 방우사와 산성 별감을 파견하여 백성들을 모두 산성이나 해도로 입보하게 할 것이다. 몽골군이 강화도를 쳐들어오면 야별초를 동원하여 방어할 것이다. 알겠는가? 그러나 불과 며칠 뒤에 이 어린 무인 집정자 임유무는 원종의 밀명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목이 달아납니다.